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전투표는 주소와 관계없이 재보선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요. 서울역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투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수현 기자, 사전투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사전투표 이제 4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 사전투표율은 젊은 층의 참가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 서울역 사전투표소에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 시민분들이 발걸음을 찾고 계십니다. 오전 8시 50분 기준 사전투표율 전국 평균 1.09%입니다. 아무래도 재보궐선거인 만큼 지난 총선이나 지방선거보다는 투표율이 조금 낮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 부산시장과 일부 지자체장 시도의원 등 21곳에서 치러집니다. 본인의 주소지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선거 당일과 달리 사전투표는 주소와 관계없이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모든 읍면동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전투표소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요. 나와 가까운 투표소 찾아서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고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온을 측정하고 마스크를 쓰셔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담당 의료진을 위한 특별 사전투표소도 서울, 부산 생활치료센터 6곳에 설치됐습니다. 다만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는 할 수 없고요. 무증상 격리자에 한해 선거 당일 투표가 끝난 후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가 끝나면 봉인했다가 오는 7일 본선거일 투표가 끝난 후에 일반 투표함과 동시에 개봉돼 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지금부터는 KBS와 MBC, SBS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20%포인트 안팎으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손서영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28.2, 국민의힘 오세훈 50.5%였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1% 안팎이었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부동층은 17.8%로 나타났습니다. 열흘 전 조사 때와 비교하면 변화는 오차범위 내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남녀 모두 40대를 제외한 연령에서 박영선 후보보다 앞섰습니다. 이념 성향으로는 중도층에서 오 후보를 57.1, 박 후보를 22%가 지지해 중도표가 오 후보로 쏠렸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선 박영선 24.6, 오세훈 62.3으로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이번 선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물었습니다. 54.5%는 국정 운영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2.6%였습니다. 중도층에서도 국정 안정론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2, 더불어민주당 29.4, 국민의당 6.3% 순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유보층은 23.1%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3.6%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2.5%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층은 78.7%였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어서 부산입니다.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20%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흘 전 조사 때보다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계속해서 정하연 기자입니다. 부산시장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26.7, 국민의힘 박형준 46.8%로 박 후보가 20%포인트 정도 앞섰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1% 안팎이었고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7%였습니다. 열흘 전 조사와 비교해 김영춘 후보는 같았는데 박형준 후보는 8%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투표율이 다가오면서 부동층이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연령별로는 50대 미만에선 오차범위 내였고 50대 이상에서는 박 후보가 크게 우세합니다. 이념 성향에선 중도층에서 박 후보를 47.1%, 김 후보를 25.9%가 지지해 전체 응답과 비슷했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선 김영춘 20.8, 박형준 62%로 박 후보가 3배 높았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선 김영춘 29, 박형준 56.1%로 차이가 27.1%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으로 보고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54%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32.1%보다 우세했습니다. 부산 유권자들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8.2, 국민의힘 39.9, 정의당 2.5, 국민의당 4.1, 열린민주당 1.5%였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2.9,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62.7%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등 방송 3사가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기관 3곳에 의뢰해 지난달 31일 하루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 부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씩에 대해 100%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으로 조사했고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부산과 전주가 올해부터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합니다. 부산은 유흥업소 관련 감염이, 전주는 목욕탕 관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이 다시 제한됩니다. 보도에 이상준 기자입니다. 부산은 지난달 24일 한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연쇄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가 149명에 달합니다. 확진자 동선이 부산 7개 구에 걸쳐 있고 유흥업소 100여 곳을 거쳐가 접촉자 수가 2,000명을 넘습니다. 교회와 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부산은 최근 일주일 새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4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전 주일에 비해 3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결국 부산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방위적인 감염 확산세를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단계를 격상하여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될 경우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던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등은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금지되고 행사와 모임도 100인 이상 모이지 못합니다. 종교활동 가능 인원수는 정규 예배에서 현행 30%에서 20% 이내로 줄어들고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는 관중 입장이 30%에서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 만큼 일단 열흘간만 실시한 뒤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전주시도 목욕탕과 미나리 작업장 등지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확산하자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합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3차 유행이 본격화된 유럽에서 최대 고비인 부활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독일은 부활절 이후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의원에서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고 프랑스 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봉쇄령을 승인했습니다. 김기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독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10,000명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엔 2만 4천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는 134.2명, 일주일 전엔 113.2명이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 감염자 88%에 달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 문제는 현지 시간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의 부활절 연휴입니다.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이번 부활절 주간 감염자 수가 하루 3만 2천여 명이 확진됐던 지난해 성탄절 주간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시민들에게 최대한 만남을 삼가는 조용한 부활절을 당부했습니다.
또 부활절 이후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현지 시간 5일부터는 일반 의원에서도 백신 접종을 개시합니다. Der April wird uns beim Impfen große Schritte nach vorne bringen. Die Liefermengen nehmen beständig zu und gleich nach Ostern werden auch die Hausärzte mitmachen. 프랑스 의회는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전국 봉쇄령을 승인했습니다. 봉쇄는 4월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프랑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야외에서 6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장관은 앞으로 7일에서 10일 사이 3차 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선 하루 4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대북 정책의 중심에 비핵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대북 접근법이 효과를 보려면 동맹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곧 있을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를 앞두고 대북 정책의 목표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핵화를 대북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것인데 기존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I wouldn't want to prejudge the conclusion of any ongoing review, but we have said that denuclearization will remain at the center of American policy towards North Korea. 프라이스 대변인은 어떠한 대북 접근법도 효과를 보려면 동맹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일 세 나라 안보수장들의 회의와 관련해서도 생각과 관점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정책 재검토안을 토대로 새로운 대북정책의 골격을 세워야 하는 상태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입장과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미일 안보수장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과감한 접근법이 도출되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 시작을 위한 당사국들의 접점 찾기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북한 측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여파로 북한 주재 외교관들이 대부분 평양을 떠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평양에는 9명의 외국 대사만이 남아있다고 주 북한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는데요. 모스크바 김주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 주재 외교관들이 대부분 평양을 떠나면서 현재 평양에는 9명의 외국 대사와 4명의 임시 대사 대리만 남아있다고 주 북한 러시아 대사관이 자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 기능을 계속하고 있는 대사관들의 인원도 최소로 축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영국과 베네수엘라, 브라질, 독일 등의 공관들은 폐쇄됐고 국제인도주의 기구의 외국 직원들도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양에 남아있는 외국인은 290명 이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북한 주재 외교관들이 평양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러시아 대사관 측은 유례없이 엄격한 전면적 제한과 의약품을 포함한 생필품 부족 등을 모두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기반 시설이 취약한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국경 폐쇄 조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말에는 북한에서 귀국하는 러시아 외교관과 그 가족이 직접 철도 궤도용 밀차를 밀며 귀국하는 모습이 러시아 대사관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측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북한에 남아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산림당국 추산 0.17헥타르의 땅이 불에 탔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진화를 위해 인력 130여 명과 소방차 등 20석 동원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소식에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3,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 연이틀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46포인트 상승한 3,113.86에 코스닥은 2.96포인트 오른 968.7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에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서는 등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상승 출발하며 외국인과 기관 사자에 1% 가까이 오름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빅사이클 기대감에 나란히 상승 중이고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본격적인 반등세를 보이면서 현대차가 4% 넘게 오르는 등 현대차 그룹주가 강세입니다. 한편 비트코인이 또다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가상화폐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원율은 1,127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이 나빠져 대학을 중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 4학년 진학을 앞두고 학교를 그만둔 고야마 씨. 졸업 후 관광업계에서 일하고 싶어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학연수는 포기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 학자금을 생활비로 써야 했습니다. 入学当初はもうすごい晴れやかな気持ちで入っていたというか、絶対勉強していい会社というか。 대학 중퇴자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인력 소개 회사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중퇴를 고려하는 대학생들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이 회사 도움으로 취업하려는 스키 씨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님 수입이 줄어든 데다 아르바이트만으로는 학비를 충당할 수 없어 결국 대학을 중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나눠내거나 졸업 후 낼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에는 점심시간에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는데요. 광둥성 선전시의 초등학교들에서는 점심시간이면 교실이 낮잠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선전의 한 초등학교, 낮잠 시간이 되자 3명씩 짝을 이룬 아이들이 교실 벽에 설치된 수납장에서 접이식 침상을 펼칩니다. 능숙한 솜씨로 침상을 펼친 뒤 이불과 베개를 꺼내 정해진 위치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요.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침실이 된 교실엔 어느새 정적이 흐릅니다. 这个拉起来不正很轻的感觉差不多30多秒吧 선전시의 또 다른 초등학교는 침상으로 변신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를 도입했습니다. 선전시는 지난 3년간 학생들의 불편한 낮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 결과 지역 내 96%가 넘는 705개 학교가 누워서 낮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에서 최근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00년이 넘은 주택이 통째로 이동한 겁니다. 29층 고층 아파트가 세워지게 돼서 철거될 운명이었지만 시민들의 보존을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한 도시에서 유서 깊은 건물은 그 도시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3억 원을 넘는 이사비를 모금했는데요. 살라스 씨 부부가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시 당국은 $1만 받고 주택이 들어설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새 동네로 이사한 유서 깊은 주택은 리모델링을 거쳐 앞으로 4가구가 살게 됩니다. 프랑스 북서부 대서양변 브르타뉴 지역에 위치한 트레가스텔 해변. 분홍빛이 감도는 화강암으로 된 기괴한 모양의 암석들이 독특한 풍광을 자아냅니다. quelque chose je trouve splendide, merveilleux. Il n'y a pas de mots, c'est indicible. 자세히 보면 네모난 주사위 모양, 모자 모양, 동물 모양 등 3억 년의 세월이 빚은 신비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3억 년 전 이곳 부르타니 지역에 있던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지표면으로 흘러 녹으면서 이 같은 화강암이 생성된 것인데요. Alors quand on regarde le granit de près, on voit qu'il y a 3 minéraux. Le mica, il est toujours noir. Le quartz, il est toujours gris. Et le feldspath ici est rose. 여러 광물이 합쳐져 있어 자세히 보면 다양한 색상들이 혼합되어 있지만 화강암의 장석 함유 비율이 높아 멀리서 보면 분홍빛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보에도 오른 이 해변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도 보호협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석유 생산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원유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증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3.9% 급등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석유 생산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원국의 석유 장관들은 한국 시각으로 어젯밤 화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로이터와 타스 통신은 오펙 플러스 각국이 5월과 6월에는 각각 하루 35만 배럴, 7월에는 하루 40만 배럴씩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1년 전인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인한 석유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대규모 감산을 시행한 뒤 이후 조금씩 생산량을 회복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로 한 것인데 유럽에서는 봉쇄 조치가 연장돼 여전히 원유 수요가 크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연료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하루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화를 걸어 적정한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의 셰일 석유 생산업체가 상당수 파산한 상황이라 사우디가 생산을 늘려줄 것을 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유가는 이번 증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급등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각으로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유 가격은 3.9% 급등한 배럴당 61달러 45센트에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분석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미국에서 격리 조치 해제가 수요를 늘릴 것이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원유가 계속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입니다.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근무하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 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출국을 막은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공무원들이 무단 조회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을 보고받고 불법적인 출국금지 조처라는 걸 알면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3월 22일 밤 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서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현직 검사인 이 검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검찰의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런 공수처의 요구에 대해 독자적 견해이고 법률상 근거도 없다며 이번에 이 검사를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의 4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이지 검장은 공수처로 사건을 다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최근에 화단이나 빈 공간에 작은 숲이나 텃밭, 산책길을 조성해 친환경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생태 감수성까지 배우는 이른바 초록학교를 최승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학교 안 화단에 옹기종기 모여 식물을 관찰하는 어린이들. 지금 뭐가 보여요? 무당벌레요. 무당벌레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펜지꽃부터 무궁화, 미선나무까지 학생들이 직접 물을 주고 기릅니다. 한 줄로 길게 뻗은 나무숲은 산책 공간으로 꾸미고 꿈길로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친구들끼리 더 친해질 수도 있고 여기 막 올라타면서 놀 수도 있어요. 이런 친환경 교육을 몸소 실천하는 이른바 초록학교는 충북에만 100여 곳.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집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여기 학교에 와서 정말 꽃 같은 애기들도 보고요. 정말 꽃도 가꾸고요. 그래서 너무 활력이 되고. 충북 진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특별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묘목은 조선 세조 어가 행렬 때 가지를 스스로 들어 올렸다는 전설이 깃든 천연기념물 정의품송의 후계목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 자연보호와 역사교육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학교에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의 그 생기를 북돋우는 교육이 자연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생태 환경을 일구는 그 자체가 교육이기도 해요. 학교 안 녹지가 학생들에겐 생태 교육의 장으로, 지역사회엔 상생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 분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낮에 서쪽은 서울이 22도, 광주가 24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하겠지만 동쪽은 속초가 14도에 머무는 등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3주째 주말마다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일요일인 모레 오후에 비는 그치겠습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봄비 같지 않게 양이 꽤 많겠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부터 강원 산지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1에서 5cm 정도 쌓이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남서부, 강원 내륙과 산지, 일부 충북과 경북 내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비 소식과 함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고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5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국내 발생은 533명, 해외 유입은 25명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